뭐 다 오른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서울에서 오른 지역은 금구예요. 실제로 강남구 거주자들이 매입하는 곳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더라. 이들이 아직도 저가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부동산은 시기를 잘 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타이밍 부동산은 엄청 중요합니다. 똑같은 입지고 똑같은 아파트인데 언제 사느냐에서 3억, 5억 차이가 나니까. 근데 이거 전문용어로 이제 저점을 잡아내는 능력인데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게 현재가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공감하실 거예요. 좀 어려우면 초불확실성 시대다 공감하실 겁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이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은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7만 원이었다가 8만 원 될 수도 있는데 부동산 하루 만에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장기 투자져 있고요. 내일 이사하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랫동안 거주할 재화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복잡한 회기식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은 더 바람직한 이 초불확실성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보고요. 제가 이름을 반석 데이터라고 지었어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예측이 무너지지 않죠. 이 든든한 데이터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인구 밀도라는 데이터다. 왜냐면 땅의 면적이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가구 트렌드도 사실 한번 정해지면요. 그 가구 트렌드가 상당히 많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소진시켜서 그렇지. 1인 가구 대세라는 건요. 2000년도 초반에 나온 얘기예요. 그럼 몇 년, 20년 동안 그게 변했나요? 맞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너무 빨리 소진시켜버린 다음에 이제 탈이 나기도 하는데 가구는 또 뭐예요? 인구로 구성돼 있잖아요. 근데 인구가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현재 가입 여성과 출산율을 추계를 하면요. 10년, 20년 후에 인구를 어렵지 않게 추계할 수가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큰 오차가 없는 인구가 모여진 게 가구다. 그럼 인구하고 가구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물길인데 인구 밀도라는 지표, 또 가구 트렌드라는 지표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법칙 위에 오르를 지역들을 추려본 것입니다. 지금 시기에 좀 오르는 지역, 떨어지는 지역이 어디예요? 요거는 매매가 변동률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1분기에 서울에서 오른 지역은 금천구, 서초구, 용산구, 광진구예요. 여기도 근데 시사점이 되게 커요. 왜냐면 10년의 서울의 계획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어디예요? 서울 비전 2030이라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만들었죠. 10년 동안 서울 이렇게 변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4대 신성장 혁신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4대니까 뭐예요? 4개겠죠. 4개 중에서 가장 상승 모멘텀, 반전 모멘텀이 클 곳이 바로 국제경쟁혁신축이에요. 국제경쟁혁신축. 여기에 누가 껴있냐면 용산과 한강이 껴있기 때문이에요. 국제경쟁혁신축은 이렇게 광화문에서 내려가는데 광화문, 서울역, 용산, 한강, 여의도, 영등포, 구로를 쫙 있는 거예요. 금천구와 용산구가 바로 이 국제경쟁혁신축에 딱 있는 거고 서초구는 왜 오르냐? 서초구에 지금 뭐가 지어지고 있어요? 반포에 신축이 막 들어서고 있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지어지면은 신축이 입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축이 들어서면요. 일단 주변 도로가 정비가 되고요. 인구가 또 감소한다면 자, 인구가 감소할수록 상권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다 인구에 민감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거기들이 대형 신축들로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어디 지역이든 신축이 대단지 뭐 2, 3천 세대가 들어간다. 그 주변 자체가 같이 끌어올린다. 라는 것 때문에 서초가 지금은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럼 광진구는 뭐냐면 지금 대입 교과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학군지가 뜨는 것인데 그래서 광진구가 뜨는 거지. 광진구에 뭐가 있냐? 학군이 좋은 초중고들이 모여있는 그게 바로 광진구입니다. 우리가 학군의 상맥으로는 이제 3개가 있죠. 강남구의 대치동, 양천구의 목동, 노원구의 중계학원가. 작지만 강한 학군이 바로 광진구인데요. 광진구는 일단은 강동에서 이제 건너가면은 있고 광진구가 이제 강남의 교두보기 때문에 작지만 성적이 좋은 교과 성적이 좋은 초중고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는 다 노후된 아파트예요. 근데 전세가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러실 거예요. 왜 전세가가 비싸냐면 거기에 학군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러 바로 작지만 강한 학군 광진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금천구하고 용산구만 그 국제경쟁 혁신축에 포함된 거고 서초구는 신축 대단지 효과 때문에 오른 거고 광진구는 학군이에요. 자, 근데 여기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떨어진 곳은 강북구하고 준 거예요. 여기 왜 떨어졌냐면 똑같은 이유 생각하시면 이 지역들은 어떤 혁신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4대 신성장 혁신축에. 또 신축 대단지가 없어. 또 학군이 그렇게 빼어나지도 않아.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신성장 혁신축이 있냐? 혹은 빼어난 신축 대단지가 있냐? 혹은 학군이 좋냐? 이 3가지 팩터가 싹 있으면 매우 좋은 것이고 하나라도 있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매수세가 분양되고 다 없다. 아시겠죠? 같은 서울이라도 떨어지는 거예요? 뭐 다 오른다 이런 거 없어요. 이제 서울 비전 2030이나 뭐 서울 플랜 같은 거 시간 내실 때 포인트를 잡아내서 보시면 되죠. 광화문, 서울역, 용산, 한강, 여의도 이쪽이 신성장 혁신축이고 실제로 강남구 거주자들이 매입하는 곳들을 제가 이제 통계들을 보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서울의 용산부터 이 서남권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
있다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 3발, 4발 빨리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아직도 저가인 경우가 많아요. 금천구나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움직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들에 대한 관점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저 뭐 운 좋아가지고 뭐 됐고 나는 뭐 이렇게 살래. 그러니까 막 삐딱하게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에 관심이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타는 어떤 그런 축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쪽으로 좀 계속적으로 움직이느냐. 예전에는 뭐 도심이었죠. 70년대. 그 다음에 이제 강남으로 옮겨갔고 지금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중이죠. 어디요? 용산, 성동구 이런데 다시 회귀하고 있잖아요. 흐름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상위 부의 사람들이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이 흐름 자체를 읽어나가는 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죠. 남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좀 앞으로 오를 지역도 있을까요? 우리가 인구 밀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인구 밀도 계산하려면은 분모의 땅의 면적이 필요해요. 제곱킬로미터 몇 명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아주 요만해요. 전체 땅이 이렇으면 아무 때나 집을 산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요만해요. 그거를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만 따로 제가 계산을 해가지고 주거 인구 밀도를 이번 책에 담았는데 주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이건 뭐냐면 정말로 집 지을 땅이 없는데 사람들이 정말 몰려 사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가 어디냐면 영등포구에 여의도 유명하죠. 말고도 물레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특징이 주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준공업 지역이라는 거예요. 준공업 지역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 준공업 지역은 이제는 여러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트렌드에 역행하면은 여러분들 서울 도심에 굴뚝공장 이거는 누구나 원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뭐 성동구에 삼평 레미콘 뭐 없어지고 그게 대의 명분 아니에요? 갑자기 공장을 많이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런 것들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중공업 지역이 많은 지역들이 결국 여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성수동이 뭐예요? 중공업 지역이에요. 거기 어떻게 돼요? 다 공장이 있었던 곳이 힙한 곳으로 바뀌죠. 요게 트렌드예요. 그럼 중공업 지역이 많은 도시가 어디냐? 성동구하고 성수동 영등포구, 물레동 같은데 이런 데가 또 힙하잖아요. 나름대로 힙하고 결국에 서울시도 이걸 알기 때문에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바뀔 것이냐 플랜을 계속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숨겨진 곳이고 수도권에서는 광명시가 주거인구 밀도가 높아요. 광명하면 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광명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 면적이 되게 좁은 지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광명은 경기도 지역보다 상업 지역 비율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놀랍죠? 광명이 무슨 상업지역이야? 생각나는 상권 있으세요? 없죠? 자, 생각해보시면 광명에 KTX 타고 가보셨어요? 광명의 KTX가 광명 역세권 개발지구가 거기가 다 상업지구예요. 내려보면 코스트코도 있고 엄청난 이케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상업지구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상업지구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주거 아파트를 지을 지역이 적다는 건 뭐예요? 엄청 편하다는 거예요. 아파트만 빽빽하게 있고 상업지역이 없으면 딱 멀리 나가야 되는데 다 상업지역으로 원래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몇 개의 아파트가 집 앞에서 이케아를 누릴 수 있고 하다라는 것이죠. 통계를 보시면 상업지역이 많은 지역들, 주거민족이 적은 지역들은 사람들이 오히려 쾌적하고 그 의외의 지역들이 바로 광명입니다. 3기 신도시 중에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 광명, 시흥, 3기 신도시. 앞으로 자족도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자족도시가 뭐냐면요. 분당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예요? 거기서 출퇴근하고 집 근처에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맨날 신도시 만들 때 정부에서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 어디든 다 제2의 분당, 제2의 판교. 맨날 지금 10년째 제2의 분당 판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2의 땡땡 지역 나오지 않는 한 분당 판교만 계속 지금 자족도시가 딱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자족도시가 어려운데 광명 시흥지구도 주변이 이렇게 상업지역이 많아질 것이고 광명 테크노밸리라고 개발이 되고 있어요. 베드타운이 아니라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면은 아무리 봐도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역 많다고 말씀드렸죠. 편리. 그래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좀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넓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인구 밀도 하면요 뭔가 빽빽하게 사람이 많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거용으로 있는 구역 내에서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게 그렇죠. 그게 더 찐일 수 있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집값 얘기하고 있잖아요. 집값, 집이 어디서 탄생해요? 주거용지에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토지에 다 용도가 있어요. 토지마다 너는 상업지역을 지어, 너는 공업지역을 지어, 너는 아파트 지역을 지어라고 토지 면적이 있는데 주거 면적이 높다는 건 주거 면적 비중이 되게 작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에 집을 지을 수 없죠. 주거 면적이 되게 작은 지역들은 되게 아파트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우상향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여기도 지었고 여기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공급이 확 많아지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주거 면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주변 상업지역이랑요 다른 거 넣을 수 있는 면적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쾌적하게 이 많은 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중공업 지역이 목을 매겠죠. 중공업 지역은 뭐예요? 공장 지으려면 어떻게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야 공장을 운영할 수 있잖아요. 입지의 요지란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드러내고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가 성장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막 더러워도 냄새나도 거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중공업지역은 아파트 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되게 되돌리길 수 없는 트렌드라 이 말이죠. 많은 편차가 풍파가 있죠. 뭐 파월 형님이 그니 막 하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누가 대통령에 대해서 누가 정책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것만 보자고. 시장의 본질이 수요와 공급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시장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오를 때도 수요가 있는 애들 더 오르고 떨어질 때도 공급이 더 있는 애들 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소가치라는 거, 그리고 제약이 있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 기본적인 펀더멘탈 자체가 계속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보면은 그런 것들이 시장이 막 갈라지면서 여긴 떨어지고 여기 왜 오르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거긴 사람이 몰리고 있고 거기 신축이 희소하고 여기 사람이 없고 결국에는 이렇게 중간은 예측할 수 없지만 결국은 예측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거 사실 진짜 돈 되는 정보잖아요. 왜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참 영광이고 제가 이제 월부랑 인연을 맺게 된 게 한 6년 전에 제가 첫 책을 내고 그때 이제 첫 인연을 맺게 됐어요. 제가 첫 책을 시장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담은 걸 내게 된 계기는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고 제가 직장인인데 진급이 안 됐어요. 공감하시겠지만 진급 안 되면 기분이 그렇게 안 좋거든요. 한번 내가 시장 분석 능력을 한번 인정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한번 하면서 이제 그거를 책이라는 걸로 제가 풀었던 해소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패잖아요. 이렇게 너는 진급이 안 돼 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또 실패감에 있어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준 게 어떤 실패한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는 용기가 제 때마다 이렇게 전환점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실패한 내 모습 사실은 거울에 비춰보기가 싫죠. 근데 거울에 딱 비춰보는 순간 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난 원래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걸 좀 발전시키고 싶다. 두 가지 생각 중에 이제 후자를 택하면은 사실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또 기쁘다는 것이고 그 뿌듯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다각적으로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제 글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인데 새로운 관점이 열렸다라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자체가 그때가 제일 좀 뿌듯했던 것 같고 대중 앞에 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6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왜 하냐 했으면 안 했을 것인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누군가에게 닿을 거 아니에요. 2010년만 해도요 이 유튜브는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저 같은 일반인들이 나와서 얘기할 수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그냥 저는 계속 그냥 일을 했을 뿐인데 그 일에 대한 스페셜리티가 유튜브라는 기술이나 이런 걸 만나서 누군가에게 멀리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닿을 수 있다라는 게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이제 막 부동산 공부 시작한 분들에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루틴 내지는 좀 조언이 조금 더 있을까요? 부동산 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지한 게 있어요. 앱이 너무 발달돼 있어요. 10분 활용하는데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관심 있는 지역 있죠? 관심 있는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 한 3개 정도를 알람 설정을 해서 무슨 알람? 시세 알람. 내가 고덕그라시움이 궁금해. 그럼 딱 마레프 아시잖아요. 마포레 명프. 뉴스로 보지 마시고 그 실거래가 뜰 때마다 요즘에 아주 속보성으로 알람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아주 직관적이네. 오르네? 떨어지네? 이게 3개인데 3개 다 올라. 혹은 3개인데 뭐 2개만 올라. 하나만 떨어져. 이걸 계속 생각을 해보죠. 얘는 왜 떨어지지? 데이터가 장점이 뭐냐면 상상을 하게 만들어요. 왜 떨어질지 궁금하지 않아요? 18억이었다가 15억이 됐어. 이건 뭐냐면은 뭐 금매일 수도 있고 데이터 자체가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 움직이게 하는 데이터가 뭐예요? 거래량? 금리? 너무 어려워. 가격 쉽죠? 급등, 급락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한 아파트를 보시라고요. 기자들이 써준 거 말고. 그래서 보면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15억에서 15억 5천 안 궁금해. 근데 15억에서 18억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럼 뭐예요? 찾아보게 되잖아요. 직접. 이거 뭐야? 고층이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올랐네?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하면서 그 자체가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알람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시세가 가장 직관적이고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보게 만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즐겨찾기 해놓으면 매일매일 업데이트할 때마다 물론 또 뉴스에서 다 정리해서 줍니다. 그런데요 뉴스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혀야 되기 때문에 몇 개만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줘요. 심지어 어떤 뉴스를 그대로 복붙하는 뉴스도 있어요. 그럼 맨날 그것만 봐. 중요한 거는 원문 통째를 읽어야 돼요. 정책이 나왔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찬찬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익숙해져야 부동산 집을 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약이 뭐예요? 청약 통장이 뭐예요? 전용 면적이 뭐예요? 이런 거 원문을 읽다 보면은 이 어려운 단어들이 막 처음에 날 때립니다. 뭐지? 토익 공부가 뭐 단어 공부라고 하잖아. 막 때려요 나를. 아프죠? 아파봐야 돼요. 찾아봐야죠. 찾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원문을 다 읽다 보면은 기자들이 다 풀어놓은 거 쓰면은 딱 그것만 이 정책은 실수요자들이 아니라 투자 수요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 원문을 보면서 단어들 모르는 거 있으면 다 체크해보면서 찾아보면서 그 하나를 정확하게 찬찬히 읽어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부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또 잘 걸러내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걸 걸러내냐면은 이 기사 중에 여기가 올랐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앞으로도 좋습니다. 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끝입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전국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의 어떤 것만 가지고 길게 늘어서서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걸릴 필요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생각을 집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 책을 좀 신간에 무료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무료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미신을 걷어내고 싶었어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집 사지 마세요. 일단 이걸 다 걷어내버리고 싶고, 오른 지역이 분명히 있고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가 아니라 그냥 찾아서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무주택자들, 아파트 갖고 싶은데 글쩍글쩍 하시는 분들 그 가려움을 긁어드릴 수 있도록 좀 안심하고 그 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지역들을 다 추려놓았고, 투자자들도 당연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가 선점했을 때 비싼 데를 더 비싸질 것 같아. 이런 부분들, 취지 자체가 수도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방도 있고, 지방에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범위가 스코프가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이 책에도 수도권, 5대 강역시, 기타 지방까지 그런 인구 밀도랑 가구 트렌드로 뽑은 지역들을 다 세세히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여기구나, 여기에 내가 돈을 모아서 되겠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숨겨진 지역들을 소개시켜주고, 또 뭔가 도시의 성장 배경이 다 있어요. 그렇죠? 성장 배경들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과천은 왜 비쌀까? 작고 행정기관도 다 세종시 내려갔는데 왜 비싼 거야? 도시의 DNA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놓았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 세계관을 좀 균형적인 걸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쏠림과 비쏠림에 대한 거 이벤트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따끈따끈한 신간을 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아까 그 지역들 제가 머리 아프지 않게 싹 정리해드리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스토리에 대해서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